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평생건강관리비법 책 저자 우병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남은 평생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어려운 불가능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평생건강관리비법을 습득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본 창시자가 창시한 평생건강관리비법은 본 창시자가 수십 년의 실질적인 경험 연구를 통해서 2008년 실질적으로 완성한 이 지구상의 유일한 실질적인 평생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일반인 누구나 다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 병원과 약하고는 영원히 담을 쌓은 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인 우병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면서 평생건강관리비법 책 저자 우병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시자는 단독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창시한 분자교정 이론을 접하고 이를 10여 년간 연구 발전시켜 셀 영양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셀 영양요법이란 우리 인간의 신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세포로 연결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든지 또는 어디 질병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손상된 세포는 재생시키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는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하는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해야 된다는 이론이 셀 영양요법입니다. 실제 환우에 적용, 응용하여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체를 해독하는 신체해독요법을 7, 8여 년 연구해서 신체해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특히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 창시자가 스스로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하기는 좀 겸연쩍은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스스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시자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신질환 혹은 노인성 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이러한 질병들은 거의가 다 중금속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중금속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중금속 해독을 하면 원상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해독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중금속 해독은 글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은 혈관 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박혀 있는 것은 그냥 씻어내는 방법으로는 안 되고 뜯어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 미 국방선에서
특공대들이 가스라든지 이런 중금속에 중독된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개발한 킬레이션이라는 시약을 가지고 정맥 주사를 통해서 소위 정맥 주사가 자석의 원리에 의해서 중금속을 붙여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적어도 이 정맥 주사를 이용하면은 수십 번 반복해서 주사를 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해당 환우는 상당한 통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진 않고, 앞으로 제가 직접 하게 되면은 정맥 주사는 한 서너 번 정도만 놓고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해서 중금속 해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기에 테스트에 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연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중금속 해독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덜 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통증도 없고 중금속 해독에 대해서 부작용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미국에는 중금속 해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는 중금속 해독이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일 정도의 그런 형편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의 의학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풍수, 즉 서양의 개념인 다오징을 특별히 배우고 연구해 왔으므로 우리의 생활 환경만 알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풍수지리 하면은 뭐 묘터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데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는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캐캐묵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풍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풍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엘로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맥을 진단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가면은 그 산의 산세, 지세, 그리고 산맥의 흐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의 생육 상태를 보고 지하수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육안으로 말하자면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 지하수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반복해서 하면 유해파정이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일단 풍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의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관상학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얼굴의 특징을 보고 성격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듣고 심리적 상태 파악도 가능하며 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단번에 읽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레 체형학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상학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우리 시골 그 최도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많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관상학을 공부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어요. 원래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학사란절에 우리 친할머니의 동생분이 운영하는 절이었는데 무학사라는 그런 절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 최도사라는 분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 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정말로 보고 싶어 한달이 날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그 최도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그 최도사라는 양반이 산신령을 부르더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님 봤습니까? 하니까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밤에 모악사절에서 밤 11시경 푹을 치고 경문을 외는데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왜 산짐승들이 밤에 보면은 그 눈에서 푸른 색깔의 그 소위 불이 추적추적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 흐르더니만 자갈을 막 퍼부터려요. 한 10여 분간. 그래서 지금부터 한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한 50년 가까이 되겠네요. 한 50년 가까이. 아마도 실제적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호랑이 등에 산신령이 타고 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 약간 의아하면서도 좀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절까지 우리 집에서 그 절까지 거리가 한 7, 8km 되는데 반쯤은 민가가 있지만 그 반 이상은 민가가 없어요. 굉장히 첩첩산골이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건너마을 큰 고모집에 고종사촌 동생을 꼬셔가지고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그때가 아마도 여름이었는데 그 절에 밤 한 10시경쯤 내가 도착했을 겁니다. 도착하니까 마침 그 소위 요사체, 그 요사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오래된 요사체 그 마루에서 어떤 그 절에 방문한 어떤 보살님의 얼굴을 보고 그 남편의 병환을 훤히 꿰뚫어 보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요즘 시체말로 닭살 돋아도 보통 돋는 게 아니고 머리끝이 비죽비죽 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또 궁금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당돌하게 그러면 스님 저 관상 한번 봐주시오 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호야, 제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야입니다. 호야, 스님하고 같이 가서 자거라. 그래서 그 말은 못 꺼내고 그 두 번째 요사체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내 왼쪽 편에는 그 최도사라는 스님이 잡고 오른쪽에는 사촌동생이잖아. 사촌동생은 못 모르고 잘 잡히다. 나하고는 사촌동생하고는 나이는 한 2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잠이 와야죠. 이 옆에 누워서 있는 이 양반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감이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추정입니다. 그때는 시계도 제대로 없었고 추정인데 한 4시경 됐을까요? 이때 석 일어나더니만 장삼을 그냥 금방 주워 입고 밖으로 휙 나가요. 한참 동안 잠잠했습니다. 어디 갔을까 궁금했는데 한참 했으니까 한 4시 반경쯤 됐을 겁니다. 그때 앞 개울에 몇 깎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새벽에 한밤중이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개울 건너 수직 절벽 밑에 소위 법당 대웅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예불을 올리는 그 목탁 소리와 함께 아침 예불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난 뒤에 이제 아침 식사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요사체 식사하는 방에 갔는데 그 스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 스님은 따로 식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잠잤던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그 식사하러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스님은 식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 스님은 별도로 하는 식사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듣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은 아침 식사는 생식으로 한답니다.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생콩, 우리 노란 대두콩 있잖아요. 그거 한 20알 정도 될 겁니다. 하고 솔잎 먹고, 또 하나는 뭐 참깨인지 아니면은 호박씨인지 뭔지 하여튼 무언가 씨앗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또 그와 연관관계 있는 생각으로 저도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아침 식사는 생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20년 젊어지는 비법에 우병우 프로그램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거기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스님, 제 관상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아리위로 쓱 한번 훑어보더니만 자네는 관상 볼 필요가 없네 그래요. 그래서 아, 이거 좋다는 말인지 아니면 뭐 안 좋다는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지 안 좋은지만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다시 한번 정색을 하고 이래 보더니 그것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네. 자네는 나중에 커서 세월이 지나가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 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말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을 돌리게 됩니다. 스님, 그러면은 관상학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의 대답이 관상학은 통계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이불 같은 거 얹어놓는 거 보면은 그 석가래 같은 두 줄로 이렇게 해놔는 그 소위 그 옷 같은 거 얹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있어요. 걸터 있어요.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건이라고. 실건에서 조그마한 종이 박스를 꺼내더니만 학위증을 보여줘요. 그때 하나는 동국대학 철학 박사학위고 또 하나는 뭔가 박사학위가 두 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정도면은 일단 학문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통계학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통계학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지암 씨가 쓴 토정비결도 일단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방구석에 있는 큰 보자기 보따리를 2개 갖고 와서 끌어서 보여주면서 그래요. 이게 뭔지 아느냐? 그 명함이네요. 요즘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샌데이 서울이라는 그 소위 일종의 그 연애 잡지였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거긴 주로 뭐 그런 연애 잡지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이분이 관상 잘 보기로 유명한다고 거기에 기사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대구에 그 동천 쪽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갓바위 절도 있지만 팔공산에 박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박예사절에서 한 몇 년 동안 관상을 봤는데 앞에 줄 선 사람들이 1km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상을 보고 간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 갔는 게 큰 보따리 2보따리 아마도 수십만 장은 될 것 같아요. 그럼 명함을 안 주고 간 사람들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추정해보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통계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무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 중간에 빠뜨린 게 있네요. 이분 주민등록증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분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본 사람. 대구 중구 남산동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뭐뭐였어요. 최도 사고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관상학을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관상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가도 아마 모르긴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물론 뭐 그럭저럭 그런 관상가 같으면은 또 엉뚱한 소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관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관상 보러는 간 적이 없습니다. 재미삼아 그 이전에는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관상학을 연구해 온 것은 운명적인 관상학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관상학 쪽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상학을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환우의 건강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할 때 체형학을 많이 썼습니다. 남자 같으면 우통 벗어보시오 이래서 상체를 육안으로 검사해보고 뭐 소위 피부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성일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일 경우에는 요즘 같으면은 뭐 소위 건강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해 본다는 그런 미명 아래 우통 한번 벗어보시오 이런 소리 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체형학을 더 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학과 체형학은 이제 정면으로 앉은 자세,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뒤태라고 그래, 뒤자세, 그 다음에 그래서도 잘 파악이 안 되면은 몇 발자국 걸어보게 해서 그렇게 그 체형학을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상학, 체형학, 그 다음에 또 더 깊게는 풍수학 이런 것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술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라는 말도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후자에 속하는 적당량을 즐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터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술 치유법을 자연치유의 중요한 치유 방법 중 하나로 결합, 응용하여 실제로 질병 치유에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팁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 재료만을 써서 술을 담그십시오. 이걸 단방주침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혼합주침법도 있는데 혼합주침법은 몇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진 걸 혼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각 단방주침법에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아주 합리적인 걸 합하는 것, 이걸 혼합주침법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합합니다. 그리고 설탕을 쓰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설탕 때문에 원래의 그 성질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두세 가지 쓰면은 각각의 특성이 충돌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민간약술을 좀 담그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약초도 많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용하여 자연치유를 건강한 음식의 토대 위에 우리 인체의 리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른 전문가와 달리 신체 해독요법, 셀 영양요법, 술 치유법, 운동요법 등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응용 적용함을 기본 원리로 택하고 있으므로 질병 치유는 물론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 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 최적의 방법이라 확신하고 저자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그냥 적당히 처방해가지고 그냥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으면 그게 끝입니다. 수술하거나 이런 것 빼고는 다 그게 전부입니다. 건강상담도 그냥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환자인데 물어보고 하지 의사가 아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니 뭐니 로봇 수술기니 해서 이제 의사 별 필요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혁신입니다. 식습관 혁신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만들 줄 알거나 건강한 음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습관 혁신하는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신체 해독요법,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셀 영양요법, 혹은 운동요법. 운동요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동도 있겠지만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따로 만든 12가지 운동요법을 결합하고 융합, 응용, 적어도 2가지 이상 결합, 융합, 응용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질병들은 완전히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료한다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의사나 쓰는 말이죠. 질병을 원천적으로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 해결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자기 몸을 리빌딩 시키면은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완전히 습득해서 구축할 수,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평생건강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어서 평생건강관리하는 것을 체제를 완전히 구축할 수 있고, 또 좀 더 발전시키면 20년 젊어지는 비법도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자 우병우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